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나 국제 정세를 보면 늘 핵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특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읽어낼지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핵무장해야 돼, 핵무장해야 돼. 꽤 오래전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다가 많이 나오죠. 네, 요즘은 이제 전쟁이 잦아지니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NPT 체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긴 한데 그럼에도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 기자님 그 펫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지금 어머님 집에 네. 오늘 저녁에 강아지한테 가서 들어봐봐요. 저녁에. 그러면 핵핵 합니다. 강아지들. 한국 강아지는 핵핵합니다. 아재 개그까지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를 어떻게 알아요?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얘기 안 해주면. 그러나 여러 정황상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왜냐면 핵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북한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핵핵, 강아지도 핵핵 하는 거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분열탄 정도 규모로 봤을 때 한 핵탄두가 50에서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년에 10개 정도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히로시마 핵탄두 떨어졌을 때 즉사가 8만이었거든요. 서울시에 떨어지면 10배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하나만 떨어져도 그렇죠. 하나만 떨어져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핵은 일상이 된 거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못 막아요. 이론적으로. 네. 왜냐? 인류가 시험했던 가장 큰 핵폭탄이 짜르 bomba라는 건데요. 60년대 소련이 북극에서 노바야 zem냐 섬이라는 인근에 터뜨렸는데 폭발력이 얼마였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네. 킬로톤이 1000톤이에요. 화약 TNT. 네. 15,000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수소폭탄, 핵융합탄, 열핵무기는 단위를 메가톤을 씁니다. 메가톤은 100만 톤이에요.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른. 단위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1메가톤은 TNT가 100만 톤이거든요. 네. 그런데 히로시마는 15,0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바야 zem냐 60년대에 터뜨려봤던 짜르본바는 폭탄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황제. 네. 이 폭발력이 원래는 57메가톤, 5,700만 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메가톤, 5천만 톤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 화구, 불이 난 네. 뜨거운 지역, 불 핵심부가 지름이 한 8km 됐어요. 당장 그 불 핵심부만. 핵심부만. 네. 그러면 이게 서울에 떨어지면 이런 얘기하면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서울시는 서 있는 건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불바다네요,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마포구까지는 용산구까지는 아예 불구덩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전체 서울시가 세로 30 가로 20km예요. 세로 30 가로 20km 정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게 아주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럼 어디까지 죽냐면은 의왕, 분당, 일산 정도까지도 다 사망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화상을 입냐? 동탄에 있어도 화상을 입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전 사실 이제 그 45년 히로시마 그 사진만 봐도 정말 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잿더미잖아요. 예.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이게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지금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뭐 트라이 이거 들어온다 그러죠. 거기에는 이 미사일 발사관이 SLBM 24개가 들어 있습니다. 4개는 뭐 폐쇄했어요. 살트 전략무기 겹정이 없어요. 그러나 24개에는 24개의 미사일이 들어 있고 거기에는 다탄두 한 발에 12발의 탄두가 들어 있어요.
그 한 발이 히로시마의 33배입니다. 이 계산이 나와요 지금? 그 24발인데 그 24발에 한 발에 12발이 들어있고 그 12발에 들어있는 탄도 하나가 히로시마의 33배예요. 475킬로톤이에요. 0.5 메가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몇 발이면 지구가 절멸한다는 끝나요. 게 그냥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냉전시대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3명이 있다. 핵전쟁하는 미국 대통령, 소련 서기장, 세 번째 핵추진 잠수함 함장. 이 한 대만으로도 전 세계를 전멸시킬 수 있으니까요. 진짜 버튼 하나로. 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핵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력 전력이 강해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쓸 수 없는 무기가 됐지만 어쨌든 그렇죠. 가지면 좋겠다라는 유혹은 늘 있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용인은 안 됐지만 핵탄두를 100여 개 정도, 90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핵무기 초기 단계에 농축을 시작하는 단 계속 때리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왜? 이란이 가지면 끝나거든요. 이스라엘은 한 발만 맞아도 땅이 좁으니까 끝나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핵행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세계 5위,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여기 머니인사이드 이승원 머니포커스에서 분명히 댓글 나올 거예요. 제가 조한범이 대한민국 세계 방위를 5위래 그러면 댓글 나와요. 핵도 없는 주제에. 이거 100% 나옵니다. 그런 예. 댓글들 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핵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핵무장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기술적으로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굶어 죽을 각오하면 됩니다. 왜냐? 예. 북한이 대외 교육의 95%를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숨도 못 쉬어요. 우리 하려면 해요. 그런데 굶어 죽을 각오하면 할 수 있어요. 북한보다 잘해요. 근데 국민들에게 자 지금 집값 10분의 1 떨어지고 자 내일 다 해고당하는데 핵무장 하실래요? 안 한다고 그럴 거래요. 아무도. 이란처럼 경제 그렇죠. 제재 엄청나게. 지금 보통 이제 핵무장 여론을 물어보면 한 60에서 높게는 한 80%까지 나와요. 중요한 건 진보 보수 차이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와 그것도 예, 재밌네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 핵무기 떨어지면 이승원은 보수에서 살리고 조한범은 진보에서 죽이나요? 거꾸로인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어요. 그게 핵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NPT 체제라는 게 있어요. 비확산 체제.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톤을 터뜨려 보니까 이놈들 지들도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대위권 핵실험 이제 하지 말자. 수중 핵실험도 하지 말자. 이제 겁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45년 8월 달에 2발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뜨린 다음 아무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예, 쓸 수가 없지. 쓰는 순간 나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어 쓰지도 못하잖아요. 심지어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껴안고 굶어 죽었어요. 경제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굶어 죽었다는 말도 나왔었죠. 그 정도로 네. 핵무기는 핵무기의 저주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아 유지 비용이 엄청.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아 이렇게 하자. NPT 비확산 체제 만들자. 그때까지 핵은 누가 하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국제 깡패예요. 국제 깡패. 다손 돈만 가졌어요. 니들 가져. 니네는 안 가질게. 대신 니네는 안 가진 나라 건드리면 안 돼. 절대. 알았어. 약속 사인. 안 가진 애들은 그 왜 가지니? 가지면 돈만 들고 쓸 데도 없는데 우리 안 가질게. 이게 NPT 체제예요. 네. 비확산 체제. 여기에 북한도 들어있고 이란도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여기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한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북한은 여기를 탈퇴하고 만들어니까 얻어맞는 거고 이란은 NPT 체제에서 약간 깝죽대니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 그럼 NPT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죠. 전방위적인 우리 제재, 수출, 통제, 석유 모든 걸 통제할 거예요. 당장 석유만 끊겨도. 그럼요. 석유만 그럼 우리 1년이면 경제 붕괴예요. 지금 쿠바. 쿠바가 네. 더 해야죠. 거기는 원래 가난했지만 우린 잘 먹다가 매일 목욕하다가 한 1년에 한 번 목욕하라 그럼 죽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비확산 체제라는 국제 규범을 깨야 되는 거고
그 누구도 우리 용납 안 한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할 거 아니에요. 대만도 할 거 아니에요. 다 이걸 핵 도미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나 사실 우리 뭐 K 방사만 보더라도 기술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다 뒷받침돼서 그냥 쉽게 말하면 만들 수 왜 못 만들겠냐? 더 잘 만들어요. 북한보다 더 잘 만든다.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잘 만들어요. 왜? 기술이 있잖아요. 자 볼까요? 네. 지금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핵물질, 그 다음에 기폭장치, 세 번째 운반수단. 이게 미사일이에요. 항공기나. 자, 기폭장치는 뭐냐면 이게 핵물질이잖아요. 핵물질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그 다음에 이제 삼중수소가 있어요.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결합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 수소폭탄이에요. 열핵무기.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핵물질이 고농축 우라늄과 이 플루토늄이거든요. 이건 우리는 없어요. 우리 원자력 세계 원자력 5위 원자력 대국이지만 네. 우라늄 연료봉을 5% 정도, 3에서 5%까지 농축을 시키면 이 원자력 발전소 연료봉이 돼요. 분열하는 거예요. 네. 이걸 때리면 핵을 때리면 핵이 빠른 속도로 분열하면서 이때 열과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걸로 물을 끓여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런데 이걸 90% 순도까지 하면은 이 분열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100만 분의 한 5초 이내로 분열을 해요. 천문학적으로. 빅뱅처럼.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 세계가 농축한다 그러면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10 몇 년 전에 잠깐 우라늄 뭐 조금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그때 네. 우리 과학자들이 뭔가 조금 0.1g. 그러니까요. 그걸 또 미국이 발견하고 아주 난리치고 난리가 뭐 났었죠. 나 손 들고 벌 쓰고 난리가 맞아요. 났었죠. 예. 외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럼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축했던 원자력 연료봉을 이제 원자력 태우죠. 끄집어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분열하는 우라늄 235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열하지 않는 우라늄 238도 같이 들어 있어요. 아, 네네. 이게 이 분열을 촉진시키는 중성자를 흡수하면 플루토늄 239로 바뀌어요. 그 원자로 안에서 플루토늄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끄집어내죠. 그러면 이걸 다시 재처리하면 연료봉도 다시 쓸 수 있고, 이 플루토늄도 또 분열 물질이에요. 또 쓸 수 있어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를 하게 되면 고농축이라는가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어요. 두 개가 그 나름대로 어쨌든 기계적으로 보면 선순환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는 순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해요, 국제사회에서. 자, 핵물질은 우리가 없어요. 이 핵물질이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위험하잖아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잖아요. 네. 절대 안 터져요. 여기 불로 지져도 안 터져요. 이건 고도의 기폭장치라고 하는 100만 분의 몇 초 단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공학이 있어야 돼요. 기계 공학이. 그 기폭 장치라는 게 그 워낙 기폭 장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폭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폭 장치 우리한테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가 탄약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을 기폭 장치를 만든 건 아닌데 이 기술력은 이미 넘쳐요.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운반수단이잖아요. 미사일. 그럼 뿌듯하죠? 현무 2, 3, 4, 5, 6까지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네. 사실상 현무 5가 탄두가 8에서 9톤이거든요. 이걸 보통 탄두가 500kg이에요. 그럼 8톤, 9톤을 500kg로 줄이면 IRBM은 넘어가요. 사거리 한 5,000km는 달성이 돼요. 그럼 운반수단과 기폭장치 있잖아요. 핵물질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으나 우리는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드는 못 거죠.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재. 그 다음에 또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빈자의 저주예요. 자, 파키스탄 볼까요? 핵무기 가지고 있죠? IMF 구제금융 받잖아요. 왜 핵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국방비의 최대 절반을 쓴다는 설까지 있어요. 핵무기에. 파키스탄의 경우. 비 한 번 오면 전국토가 물에 잠기잖아요. 그게 파키스탄의 현실이에요.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2026년부터네요. 2035년까지 미국이 매년 핵무기 현대화에
약 950억 달러를 쓸 계획이에요. 매년이요? 매년이요. 10년이면 1조 달러라는 얘기예요. 핵무기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핵물질도 교체해줘야 되고, 자, 핵추진 잠수함, 전략 폭격기, 이게 다 ICBM 저기 핵무기 수단이에요. SLBM과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연료, 기계, 미사일 10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만들면 쓰질 못해. 푸틴도 못 쓰잖아요, 지금. 이란에 미국이 핵무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이스라엘 갖고 있지만 지들이 죽기 전까지 못 써요. 이스라엘이 핵을 쓸지도 몰라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나는 이스라엘이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던 대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이스라엘이 핵무기 저는 이스라엘 핵무기 쓴다고 봐요. 언제? 자기들이 존재가 사라질 때는 반드시 쓸 거예요. 그러나 먼저 쓴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 학살하고 헤즈볼라 민간인들 헤즈볼라 학살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나쁜 짓 지금 뭐 이미지인데 여기다 핵을 쓴다고요? 끝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아무리 탄압을 해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제 영원한 길티 전쟁 범죄가 되는 거예요. 못 써요. 쓰지도 못하는 거, 돈만 많이 드는 거, 제재 받는 거 왜 만들어요? 그래서 빈자의 무기라는 그런 수식어는 사실상 맞지 않다. 안 맞아요. 빈자의 저주예요. 북한 봐요. 핵무기 껴안고 지금 굶어 죽잖아요. 핵무기 그냥 핵 갖고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 포르쉐 하나 사고 매일 굶는 거죠. 아, 그러네요. 딱 그거네요. 그다음에 포르쉐가 빵꾸 나도 못 고쳐. 돈이 없으니까 타이어 하나 1,0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예를 그런 거예요. 제가 박사님한테 굳이 이렇게 핵 무장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그 후속 질문은 미국이 그러니까 니네들 뭐 핵 절대 갖지 마. 우리가 안보 프로텍트 해줄게, 보호해줄게,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막아줄게. 그런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한 70년간 같이 해왔던 거고 한미 동맹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핵심에는 핵 우산이 있죠. 우산 씌워줄게. 그러니까 니네들 딴 생각하지 마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담론이 특히 이제 트럼프 2번이나 겪으면서 요즘 더더욱 그런 게 최우선 찢어진 것 같아. 아니 지금 젤렌스키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더구나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거 보면서 미국이 과연 누구 위협을 받는다고 공격을 받는다고 도와줄까? 핵 우산 씌워줄까?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핵 우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둘이 죽고 못 살아요. 야, 우리 내년 7월 달에 진짜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약속을 했어요. 지금 진심이죠? 근데 내년 7월 가면 결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도 말해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왜?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관론자라서. 네. 네. 지금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년 7월 달에 가서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제 성조기 들고 광화문 다니시는 분들께 하나 옳다 그러다 떠나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한미동맹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각자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무조건 도와준다. 이게 자동 개입이거든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무조건 이런 개념이 없고. 비슷도 안 해요. 뭐라 그러느냐. 양자가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각자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건조하게 돼 있습니까? 네, 아주 건조하죠. 드라이하죠. 그거는 의회에 물어보고 절차에 따라서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 그 사람들끼리 한 것보다 훨씬 약한데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 법에 따라서 유엔 헌장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서. 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미국과 한미 상호 방해조약 우리가 사랑이라고 자기야 나 진짜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사랑할게 이게 아니고 각자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의회에 물어보란 얘기예요. 의회에 물어보고 의회에 동의하고 네. 자동 개입이 아니란 얘기예요. 헌법에 따른 절차는 뭐예요? 대통령이 결국은 네. 안 한다. 네, 네. 내가 개입 안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의회가 결정해도 대통령이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 핵무장 될 때 미국이 100% 우리를 해준다?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핵 우산을 믿을 수 없어서 지금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1년 뒤, 2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두 개의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길게 뭐라 그랬어요. 핵무장을 해서도 안 되고 해봤자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전쟁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도 오랫동안 얘기했던 잠재적 핵 능력 구축, 잠재 핵 국가. 이건 뭐냐? 핵무장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지금 팩트시트에 나온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네네. 추진만 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축은 우라늄 농축은 어떻게 돼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을 우리가 사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5% 미만의. 이건 평화적인 목적이에요. 사오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농축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유사시 고농축할 수 있죠. 예. 몰래는 못해요. 그다음에 연료병을 들어가서 연료병을 쓰면 다시 꺼지면서 재처리하죠. 그럼 폐연료봉을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럼 친환경도 이거 좋잖아요. 이거 무기 아니에요? 그때 플루토늄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이 플루토늄도 연료도 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 요 권한만 확보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죠. 3대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수단. 기폭장치 있고 운반수단 있다 그랬죠. 핵물질만 없다 그랬죠.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 역량만 갖추면 이제 몇 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우리가 지금 몇 달이면 됩니다 그러죠.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사장이 있어요. 백사장에서 자동차 만들어. 못 만들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백사장에 경운기 공장, 오토바이 공장, 모터보트 공장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사시에 얘네들을 이용하면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게 농축과 재처리예요. 핵추진 잠수함은 바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봉부터 시작해서 재처리까지 이 종합선물 세트의 완결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만 확보하게 되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때는 정말 몇 달이면 되니까. 인프라, 인력들이 생기니까. 자, 우리가 갑자기 앉아있는데 핵무기 날아오진 않겠죠. 뭐 누구랑 싸우고 찌그럭-뽀그럭하고 뭐 긴장이 고정되고 뭐 이렇게 그 사이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팩트시트에 나온 핵심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 권한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지금 말씀하신 팩트시트는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예. 팩트시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완성된다. 지금도 자주국방은 튼튼한데 이제 활용 점정인데 지금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제 만일에 농축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가지게 되면 용이 이제 날개를 다는 진짜 승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눈.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핵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도 뭐든 이제 군사 관련된 거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전부터 이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란 전쟁 이제 터지자 미국이 무기가 막 필요해. 사드 그리고 뭐 방어체계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다 반출돼 가지고 우리 지금 약간 안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방어망 관련해서. 사드 체계는 미사일 발사대는 미사일이 들어있겠죠.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주위 통제소 이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탄약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브런슨의 말은 본체는 있다. 탄약이 이동 중이다. 왜냐? 방공망은 미사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금 재고가 되니까 어느 정도냐? 이번에 사드 탄약의 80%를 소진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2달 전쟁이에요? 네, 패트리어트는 한 3분의 2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4분의 1 정도를 소진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데 당연히 한국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요.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정밀 무기 예를 들어서 지금 패트리엇 초기 소진분이 한 1000발에 1200발 되거든요. 이거 채우는데 미국이 한 1, 2년 걸려요.
사드는 더 걸려요. 더 예, 오래 토마호크는 더 걸리는군요. 걸려요. 네, 네. 토마호크는 일본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 일본으로 순항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돼 있는데 네. 못 간다. 우리 없다. 헤그세스가 전쟁 초기에 고이즈미 국방상 관방장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못 간다고.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전쟁의 딜레마는 1차 세계대전 때는 뭐 항공기가 뭐 몇만 대씩 추락하고 생산하고 그래요. 네, 네. 지금 F-15 하나 추락하면 끝나요. 만드는데 1~2년 걸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지금은 정밀 무기가 전쟁을 하는데 이게 소진되면 이게 보충이 어려워요. 싼 거를 약간 좀 어설프더라도 싼 거를 많이 대량으로 진짜 만드냐.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처럼 한 대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5년, 10년 걸려. 양쪽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참 힘든 것이고요. 이게 참 딜레마. 그래서 드론이 전동시대가 된 거예요. 값싼. 제약이 있지만.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값싸고. 그러니까 네. 그러나 드론으로는 전장을 못 바꿔요. 제공권은 전장을 바꾸죠. 그게 이제 현대전쟁의 한계죠.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현대전장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방공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왔던 것도 북핵 때문이에요. 북핵 사드가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왜 고고도느냐? 70km에서 150km 대위권 밖까지 커버하거든요. 고도는 높잖아요. 근데 ICBM이 대위권 나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한다는 거예요. 그 종말 단계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해상에서는요. 이지스함에서 SM-3가 대위권 밖에서. 그다음에 미국은 알래스카에서는 GBU라는 게 있어요. 네. 지상 기반 또 대위권 탄도미사일. 이게 두 개가 맞고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미 본토에 떨어질 때 막는 게 사드인 거예요. 자, 우리 방공체계도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유명한 천궁2라고 하는 방공 미사일. 천궁은 저기 요격기를 비행기를 막는 거고 2는 미사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로. 천궁2가 고도 20km까지 커버합니다. 고도 20까지. 네. 네. 그 다음에 천궁3가 이제 개발되는데 천궁3 LSAM이죠. LSAM은 이제 MSAM 이건 중거리고 중고도 미들 레인지. LSAM은 이제 60km까지 커버해요. 네. 지금 20인데 현재까지는 20에서 40까지는 패트리어트 팩3 MSA가 맡고 있어요. 한국에. 미국 거죠. 지금 우리 거는 미국 거랑 말씀드리면 천궁2가 하고 패트리어트가 20km까지. 그 다음에 40km까지가 MSE, 패트리어트 3. 그 다음에 50, 60 이상에서 150까지는 사드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LAMD, 램디라 그래요. 이거는 아이언돔, 북한의 장사정포, 로켓포 이런 것들을 막는 게 곧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전에는 뭐가 맡고 있느냐면은 지금은 적어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최근접은 벌컨이에요. 발칸포. 지금 도심의 옥상에 가보면 못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거기 부대에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한 층만 내려오면 타령이에요. 거기 있는데 있어요. 얘네들이 한 1km, 1.5km 고도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그 위는 비호 복합이에요. 30mm 교관포가 한 3km까지 커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궁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한 6km 정도까지 커버하거든요. 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천광이라고 레이저 무기가 또 한 축을 담당해요. 레이저 무기는 어떻게? 레이저는 뭐냐면 전기를 축전해서 레이저로 쏴서 드론 같은 걸 격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샤헤드 136이 2만 불 하거든요. 3천만 원. 근데 패트리어트는 비싼 게 400만 불이에요. 60억 원이에요. 60억 원짜리로 3천만 원짜리 때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고도에서 드론을 잡는 게 바로 레이저예요. 레이저는 뭐냐? 천광은 한 발당 2,000원이에요. 2,000원이요? 2,000원. 축전해서 쏘니까 전기니까. 가성비가 뛰어나죠. 그다음에 규간포 아까 비호복합 같은 경우는 한 발에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짜리로 3천만 원짜리 잡으면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 시대인 거죠.
한마디로 그 거리, 높이 모든 걸 다 층적으로 방어막을 다 구축해놨다 이 있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벌컨, 비오복합, 청광,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천궁2, 패트리어트 천궁2, 그다음 패트리어트 팩3, 그다음 우리 LSM, 그 고고도는 이제 사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도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질문은 핵심 다시 여쭤보면은 미국이 급할 때는 언제든지 여기 주한미군에 이제 배치돼 있었던 뭐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갖고 나가고 실제 벌어졌고 그렇다면 그게 나가는 만큼 우리가 또 이제 안심이 안 되잖아요. 나가는 만큼 뭔가 보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그러지 않아도 그거는 더 이제 다층적으로 구비해 놔서 더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더 좋지만 이스라엘보다 뭐 더 불안하지 좋아질 않다.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 2022년 12월인가요? 그때 무인기가 용산까지 휘젓고 갔죠. 그래서 뭐 우리 그때 뭐 그 KA-1 공격기까지 뭐 이륙하다가 추락해서 다행히 뭐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뭐 아무것도 격추 못 시키고 돌아갔잖아요. 그건 능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왜냐? 벌컨이 20mm예요. 그다음에 비오는 30mm예요. 이거 하나 떨어지면 자동차 부서져요. 그건 낙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쟁이 되면 벌컨은 화망을 구성해요. 화망. 여기처럼 다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전쟁이니까 낙탄 피해 그런 거 관계없이 쏴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지는 못해요. 이스라엘도 뚫리잖아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금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패트리어트, 천궁, 벌컨, 비오복합 다 있어요. 천호라는 것도 있어요. 천호는 뭐냐면 비오는 이제 캐터필러 탱크 바퀴로 움직이는. 자, 비오는 탱크 부대가 기갑 부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내려온 적 항공기가 제일 무섭거든요. 요걸 막기 위해서 비오복합이 기갑 부대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비행장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비행장은 비오복합 같은 탱크 부대를 가려면 캐터필러가 필요하지만 비행장은 바퀴 달린 차륜형이 편하잖아요. 나온 게 천호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조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조만간 LAMD, 램디도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네. 그다음에 LSM 장거리도. 그럼 거의 이제 사드 단계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너무 불안해하실까 너무 봐. 불안해.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불안하면 비쌀 리가 있겠어요? 집값으로 갑자기. 좀 불안하면 떨어질 텐데 집값.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사드 말씀하니까 사실은 사드 도입할 때 박근혜 당시 이제 논쟁이 많았던 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중심이 짧은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과 네, 남한 이게 가깝기 때문에 누가 저 대권밖에 ICBM 해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느냐, 뭐 장사정포나 이런 거 가까운 걸로 한다. 그래서 굳이 고고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시에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 네, 있으면 좋은 있으면 거예요. 좋다. 있으면 좋은 거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있지만 사드는 일단 이 요격도 요격이지만 레이더 자체가 탁월하거든요. 광범위한 지역을 탐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더 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굴었죠. 그러니까 중국까지 보면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이 보고 뭐 정보를 자기들만 통제한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안보적으로는 0.1%의 가능성도 대비하는 게 안보예요. 그렇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외교관계 또 국민 정서 그다음에 뭐 그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 그런 거는 뭐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러나 안보적 관점에서만 보면 사드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고고도까지 방어망이 가능하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을 누가 ICBM 쏜다고 그래서 에로3까지 있어요. 에로3는 우주까지나 500km까지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에 ICBM 쏠까요? 안 쏘죠? 에로 하나는 한 달에 200억, 300억이에요.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한 발이 거의 우주선 값이에요. 근데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200억이. 우리도 SM3 지금 할 거 아니에요. SM3가 한 발에 200억이에요. SM3가 우주까지 나가거든요. 돈 없어서 저6 SM 이런 거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안보적으로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방어 체계가 촘촘히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핵 앞에서는 여전히 무의미한 건가요? 만일에 북한이 핵을 쓴다. 그러면은 이 방어 체계는 의미가 없죠. 왜냐? 일반 미사일은 10발 쏘면 9발 막으면 끝나지만 핵은 10발 중에 한 발로 맞아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개념인 답은 거예요. 너무 그렇죠. 자명하군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개념이 이제 킬체인인 거죠. 네. 먼저 죽인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형은 삼축 체계가 킬체인, KAMD, 지금 말한 방어망이 KAMD예요. 한국형 방어망. 킬체인은 뭐냐?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170mm 곡산포, 240mm 방사포, 300mm. 이게 사거리가 한 360km 되거든요. 그럼 거의 수원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시간당 10,000발 쏜다 그러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자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1시간 동안 때릴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맞고 있을 거예요? 반격을 하겠죠. 한 대 맞으면 도망가든지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발 쏘면 네. 우리 대포병 레이더로 원점을 알아요. 반격하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첫째 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사정포라고 하는 곡산포, 240mm, 300mm 이런 것들이 동굴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디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위성. 예.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전쟁하려면 갑자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튀어나오겠죠.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전쟁 징후라는 걸 우리는 판단해내요. AI도 금방 답이라고 나오는 거고. 감지하고. 그럼 쟤네들이 쏘기 전에 먼저 쏩니다, 우리가. 아, 네. 그래서 킬체인. 그게 킬체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킬체인 먼저 보고 먼저 쏴. 쟤들이 쏘면 막어. 혹시 한 발이라도 맞으면 대량 보복. KMPL,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응징 보복. 자, 서울이 예를 들어서 핵탄두 한 번 맞았다고 보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복 능력이 중요한 게 서울이 만일 맞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근데 북한은요. 오로지 한 놈만 잡으면 되잖아요. 뱀 대가리만 자르면 되잖아요. 김정은이잖아요. 그럼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참수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동해에는 잠수함이 있고 이지삼이 있고 탄두 무게 8톤 9톤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축 체계예요. 그러니까 굳이 핵이 없더라도 일단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미국의 핵 억지력이 있고 이게 불안하니까 우리 스스로 삼축 체계를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잠재적 핵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유사시에 긴급할 때 바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서 근심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사고 치고 만들고 끼고 핵무기 국뽕하고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종합 방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삼축 체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 진화 중이고 계속 개선 중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워낙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도 잠재적인 핵 능력을 좀 구축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었고 많은 자신감도 얻었고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조한범 박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